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자원순환 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플라스틱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까지는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환경 문제 그러면 어쨌든 예. 가장 큰 문제는 그 기후 위기 문제인데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기후 위기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예. 이제 새로 떠오르는 문제가 이제 플라스틱 문제이고 예. 또 기후 위기 문제와 플라스틱 문제가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커다란 위기가 맞물리면서 진행되고 예.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 두 가지 큰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건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협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플라스틱에 대한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체결된 파리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예. 기후 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류 공동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한 국가 한 기업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국제 협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제 협약을 체결하려는 직전이에요?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내용을 둘러싼 이 흐름들이 향후 이제 전 세계 석유화학 업체들이나 아니면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플라스틱 이용 업체들, 그 뭐 건설 업체들도 있을 거고 식품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한테도 매우 깊은 그 큰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엄청 중요한 문제네. 지금까지는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별다른 뭐 별도의 규정에 그러니까 그런 건 국제적인 협약이 아니라 지역 간 예. 뭐 협약이나 지역 간 대응들은 있었는데 그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 협약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 협약을 체결하자라고 작년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예. 케냐 나이로비에서 그 유엔 환경 총회 그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거든요. 그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와. 2024년까지 제정하자. 이렇게 네.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풀네임이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냥 선언적인 내용 말고 좀 센 그 의무가 들어가는 그런 국제 협약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플라스틱 오염이라고 하는 내용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플라스틱의 폐기까지 예. 전 과정을 다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유엔 환경총회에서 의제가 올라온 거는 바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바다 쓰레기를 좀 잘 관리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자. 예. 이렇게 간 건데 야, 바다 쓰레기만이 문제냐? 쓰레기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육상에 있는 쓰레기는 어떡할 건데? 그게 바다로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전체를 관리해야 된다. 야, 쓰레기만 잘 관리하면 돼?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 문제잖아.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들 때부터 쓰레기를 처리할 때까지 전 과정을 다 관리해야 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커진 것이죠. 이야. 그러다 결국은 법을 만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국제협약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결정된 거잖아요. 네. 2024년까지 만들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이 복잡한 내용을 다루는 국제협약을 만들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 협약을 만들기 위한 계속 그 협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는 우루과이에서 1차 준비위원회가 열렸고요. 예. 올해 5월에서 6월 초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13일에서 11월 19일에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3차 정부 간 준비위원회가 열렸고요. 내년에는 4월에 캐나다 오타와 그리고 11월에는 마지막 마무리 회의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예. 열겠다. 그 부산에서 딱 결정되는 게 부산에서
협약의 내용들이 이제 완료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만들어 쓰는 모든 나라들이라면 전 세계 모든 국가일 텐데 플라스틱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산유국들이 있을 거고 예. 그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제조국들이 있을 거고.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국가들이 있을 거고 그 제품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다 문제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 간 그리고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일단은 그 협약까지 가게 된 플라스틱 예. 문제가 어떤 거냐라고 네. 하는 것들을 일단 몇 가지만 한번 자료를 통해서 뭐가 문제냐?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의 문제인데요. 예. 2019년 기준으로 현재 한 4억 6천만 톤이 생산이 돼요. 자료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그러니까 1950년에 한 200만 톤 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4억 6천만 톤을 생산하고 있어요. 1년에. 예. 그런데 2060년이 되면은 12억 3천만 톤으로 3배가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2040년까지 한 2배 증가할 거고 2050년에서 60년까지 3배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량이 계속 증가할 거다. 경제 성장률하고 비슷하게 증가하네요. 그 문제도 있고 예.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들이 계속 경제 성장을 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앞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다. 예.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인구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상황에서 여기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수위가 텐데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플라스틱 규제와 관련해서 또 약간 쟁점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니까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는 것이죠. 1년에 한 3억 5천만 톤의 계속 자료 좀 예. 네. 1년에 한 3억 5천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한 2060년이 되면 10억 1천만 톤으로 3배가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도 계속해서 급증할 거고 쓰레기 발생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뭐 쓰레기가 잘 관리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 중에서 가장 관리가 하기 어려운 고약한 골치 아픈 쓰레기다. 이런 쓰레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은 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되거나 아니면 투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투기가 굉장히 바다 쓰레기와 연결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저게 전 세계적으로 봐서 그런 거죠? 전 세계 평균,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은 재활용률이 훨씬 더 높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 실질 재활용률로 따지면 한 30%, 40% 정도 예. 될 거고 선진국은 한 40%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저소득 국가들 자체는 관리가 매우 안 되니까 전 세계 평균으로 따지면은 9%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게 2060년이 되더라도 재활용률은 17%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끌어올려도 상황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17%밖에 안 되고요. 뭐 투기되는 비율이 현재 22%에서 15% 줄어들긴 할 텐데 예.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니까 투기되는 절대량은 절대량 앞으로 늘어난다. 계속해서 증가를 할 텐데 와. 그러니까 결국은 저소득 국가에서 쓰레기가 관리가 안 관리되지 되니까. 않고 저렇게 투기가 되면은 결국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은 매년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바다로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은 저소득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예. 바다로 쓰레기로 밀어넣고 있는데 쓰레기 관리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이제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에 투기되는 쓰레기 양이 많으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 양이 많은데 뭐 자료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1년에 들어가는 쓰레기 바다에 들어가는 양이 170만 톤에서 2천만 톤까지 지금 추정에 따라서 근데 대략적으로 한 1,000만 톤에서 2천만 톤 요 사이 정도가 매년 바다로 들어가고 있고 이 양이 그러니까 바다에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이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겠다, 계속 축적되고
플라스틱이 바다에 있으면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쪼개지잖아요. 분해되고. 예. 예. 분해가 아니라 쪼개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화가 진행되는 거죠. 네. 그게 분해되는 거 아니에요? 분해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은 미생물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 예, 분해된다고 그러니까 환경에 하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건데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돼 버리잖아요. 예. 여전히 플라스틱이다 이거죠. 플라스틱이면서 더 작아져 버리니까 아. 이게 생물체 몸에 들어가서 이제 축적이 되면서 우리의 식탁 위에까지도 올라오는 문제까지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이 바다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빨리 분해되어서 없어져 버리면 괜찮을 텐데 이게 분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들어가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양이 해마다 증가하니까 바다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계속 농축되어 버리는. 박사님, 플라스틱이 다른 쓰레기보다 더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는 것도 양이 많아지는 거지만 이 플라스틱은 얘들 말씀하셨듯이 바다에 버려졌다. 그러면 이게 뭐 분해도 안 되고 썩지도 않고 그래서 더 골치 아픈 건가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몇 가지를 좀 보고 네, 아니, 예,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가면 이제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큰 쓰레기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생물체들이 해양 생물들이 죽어요. 네. 이게 일단 이거 육상의 문제고 요거는 비닐을 먹고 죽은 스리랑카의 코끼리 사진이 왼쪽이. 와, 저 뭐. 그러니까 비닐이 땅에 버려지게 되면은 코끼리들이 먹이로 착각해서 비닐을 먹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이고야. 오른쪽은 중동의 사막에서 발견된 낙타 사체에서 끄집어낸 비닐 뭉치죠. 그러니까 아이고. 육상에서는 그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세상에. 버려지게 되면은 야생 동물들이 먹이로 착각해서 먹게 되는 것이고요. 저 어머. 왼쪽은 그 크리스 조던이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만든 알바트로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여기서 네. 제일 유명한 장면이에요. 알바트로스 새가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자기 새끼한테 아이고야. 먹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플라스틱 알게 조각을 먹은 이제 새끼 알바트로스 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고, 것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고약한 게 자연 환경에 투기가 돼 버리면 이 플라스틱에 물이 묻고 뭐 흙이 묻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끼가 끼거나 예. 하게 되면은 그 자연 상태에 있는 생물들이 이걸 천연 물질과 쉽게 착각을 해서 먹이로 먹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 머리 묶는 노란 고무줄 있잖아요. 네네네. 네. 노란 고무줄이 이게 땅에 떨어지고 물이 묻고 흙이 묻게 되면 또 새들은 이걸 지렁이로 착각해서 그래요.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이고야. 플라스틱이 이제 고약한 게 이런 거고요. 저 옆에 사진은 우리 그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독도의 사진이었어요. 예. 그 거물에 걸려서 저렇게 고기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민들이 거물을 바다에 버려버려요, 그냥.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를 유령업이라 그래요. 고스트 피싱. 거기 물고기가 걸리긴 걸린다. 근데 그쵸, 고기 잡는 사람은 없는데 거물에 걸려서 죽으니까 이 유령이 고기를 잡고 있다라고 해서 고스트 피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고스트 피싱 때문에 수십만 마리가 또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단은 플라스틱이 버려지게 되면 땅이든 바다든 야생 혹은 해양 생물들이 그 거물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먹이로 착각해서 먹거나 네. 하면서 그러니까 생물들의 피해가 너무 일어난다. 이게 이제 1차적인 문제이고요. 예. 이제 그러면 사람은 괜찮은 거냐라는 문제가 나올 텐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료 화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그 사람이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만큼 먹고 있냐라는 거와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나온 얘기가 일주일에 5g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 예? 라는 이야기가 2019년에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긴 해요. 예. 근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는 이거 너무 과장됐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5g 정도를 먹으면 밥 자체를 먹을 수가 없다. 밥이 까끌까끌했다.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양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과장된 연구 결과이고 그 정도가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인데,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양이 들어와서 문제가 아니라 적은 양이 들어오더라도 너무 작은 플라스틱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배출이 되지 않고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나노 플라스틱의 이슈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5mm 미만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5mm부터 150 마이크로미터 음. 정도까지는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예. 크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을 통해서 다시 바다로 네, 가겠죠. 네, 예. 그런데 그 15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 서서히 이제 조금씩 흡수가 흡수되기 되는 시작하는데 거예요? 이게 나노 단위. 그러니까 나노 단위가 10억 분의 1미터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인 머리카락의 굵기의 10만 분의 1 정도 크기 굵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막 세포로 안에 편안하게 들어가겠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낙 나노 작으니까. 단위가 되면은 이제 세포 단위로 세포를 뚫고 그러면 이거는 뭐 그 임신을 하게 되면은 태아에게도 이게 나노 플라스틱이 전달될 수 있다.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플라스틱이니까 음. 세포 안에 들어온들 저도 어떻게 되냐? 그게 자, 궁금해요. 일단 네. 여기서 그 이런 나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 예. 예. 그리고 그 나노 플라스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예. 일단 뭐 플라스틱 티백을 티백. 넣으면 그 티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노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나온다. 그러겠죠. 다음에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붓게 되면 안쪽에 있는 얇은 비닐 코팅을 코팅. 통해서 예. 거의 밀리리터당 10억 개 와. 거의 나노 플라스틱 폭탄이 떨어져 나온다. 이게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고요. 원래 헬스 조선에서 실험했던 거는 이제 새우깡이나 꽃게랑 같은 걸 조사해 봤더니만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데 이거는 그 비닐 봉지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왔을 것으로. 저거는 그럼 새우깡이랑 양파링이랑 다 똑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아 뭐든 간에. 예, 근데 떨어져 저거는 새우 꽃게 같은 어패류 원료 과자를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처음에는 자극적으로 보이려고. 아니 처음에는 그 수산물에서 그러니까 새우깡에 새우에서 나왔다고 생각- 새우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을 것이다. 예. 라고 해서 했는데. 조사를 해본 거죠. 예. 근데 이게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으면 여러 재질의 플라스틱이 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딱 한 종류씩만 나와요. 아 폴리 뭐 프로필렌, PP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비닐의 재질의 써 떨어져 나온 거다. 재질과 같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딱 한 종류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장 때문이다. 그렇죠. 바다에서 온 게 아니라 포장해서 떨어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새우깡 그 원료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는 뜻이네요. 발견이 안 된 것이죠. 발견이 안 된다. 안 된 것인데 지금 앞서 그 종이컵에서 얘기했던 미세 플라스틱은 나노 단위까지 본 거고요. 요 단위는 20 마이크로 이상만 본 거죠. 아, 나머지는 있어도 없는 걸로 쳤다 그 말이군요. 아니 검출을 못한 거죠. 검사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나노 단위까지는 여 검사에서는 그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새우깡이 사실은 새우가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되어서 여기 새우깡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예. 모르는 거죠. 그거는 검사를 안 알겠습니다. 해봤으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인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음료나 식품 등을 통해서도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들어온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 예. 이건 네덜란드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인 대상으로 해서 혈액을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성인 22명 중에서 17명의 혈액에서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또 확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면 돼요? 예. 큰일 몰라요. 나냐? 아직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예. 유해성과 위해성 자체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단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생물체의 세포를 파괴한다. 그런 게 확인이 되는데 이제 실험실 단위에서의 이 연구는 아주 고농도로 노출시키는 거라서 네. 과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었을 때에 이게 위험한 건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해 물질 중금속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이옥신이든 이런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호르몬이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그 하루 흡입 한 개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예. 요 그렇죠. 정도까지는 들어와도 괜찮아. 괜찮다. 요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해. 그런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 평가를 해본 결과 요런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연구의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것이 진짜 인간한테 위험한 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 설령 그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 위험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양 정도로 뭔가 문제를 일으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없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또한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이야기할 때 네. 논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유해한지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명확하지 않아.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건 알겠어. 네. 그런데 이것이 당장 플라스틱을 끊어야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냐? 아니면은 아니야. 이 정도면 앞으로 당장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이 문제가 계속 커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려를 좀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려가 크다라는 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끊어야 돼. 왜냐하면은 이건 사전 예방이 중요한 거야. 이런 이제 주장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좀 힘을 못 받겠군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육안으로 보이는 네. 플라스틱의 오염 예. 이런 것들은 보이니까 일단은 플라스틱에 관련된 대책이 필요해. 국제협약은 만들어야 돼. 이것과 관련된 동력까지 나온 거죠. 아, 바다에 버리는 게 네 눈에는 보기 좋니 임마? 저건 좋아? 저거라도 없애야지. 하는. 그렇죠. 그리고 막 지금 계속 어느덧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막 쌓이고 있고 하는 것들은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 이런 것도 언론에서 계속 노출이 되고 또 뭐 유명했던 사진 있잖아요. 그 코끼리 코에 막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 있는 사진 이런 유명했죠. 그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사진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아 플라스틱 문제는 진짜 심각해라고 하면서 그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 여기까지는 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흐름에 대해서 반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관련된 뭔가의 대책 마련을 해야 돼라고 하는 그래서 국제 협약을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다 찬성 지지 표명을 해요. 예. 플라스틱 회사들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체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뭐 코카콜라라든지 펩시콜라 같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식품 업체들도 그렇고 예.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필요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거기에서 결정적이었던 건 사실 또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 3월 총회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약간 일본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야 해양 쓰레기만 관리해. 여기에 약간 미국이 이쪽을 지지해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에 출범을 했잖아요. 거기는 약간 친환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약간 플라스틱은 규제해야 돼라는 쪽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미국이 그 바이든 정부가 그 유럽의 강경파들의 그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플라스틱 전주기를 관리하는 플라스틱의 시작과 끝 전주기를 관리하는 국제협약으로 가자라는 그 결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주기를 관리하자. 그래서 지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3차 회의에서 이번에 11월 달에 그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3차 협의에서 국제협약의 제로 드래프트 그러니까 초안까지 안 가는 초안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논의 안건들이 올라와요. 예. 그 내용에 이제 협약에서 담아야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PPT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파트 1, 파트 2에서 파트 6까지 네.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2040년까지 플라스틱은 40% 줄이는 거야. 음흠.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못 박자. 음. 아니 이게 이제 유럽 강경파들 예. 싫어. 그냥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자. 이렇게 간결하게 가자. 이게 이제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 그래서 협약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러니까 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니까 세게 가야지. 그러니까 환경주의자들. 예. 신경 쓴다니까. 야 지금 과학적 근거도 불명확한데 그리고 대안도 불명확한데 일단 뭐 좀 문제 있다 정도 대응하자 정도로 가자. 네. 예. 시작은 이런 그 주장들이 맞부딪히고 있고요. 예.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그 파트 2의 이제 구체적인 쟁점에 들어가는 것인데 네. 앞부분이 플라스틱 원료 자체를 감축하자.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체들이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잖아요. 예. 석유화학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플라스틱의 원료 생산량 자체 감축 목표를 정하자. 예. 인류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절대량을 줄이자. 예. 아 그게 그러니까 원료부터 음. 원료 자체를 아예 줄여버려. 예. 그래야 줄긴 줄겠죠. 확실하게 줄어들 예. 거 아니야. 그래서 2040년까지 원료를 40% 줄이자. 거의 반토막 내자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40년까지 지금보다 한 2배 증가할 거를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2배 증가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기준에서 40%를 줄여. 오. 지금 기준에서요? 예. 40%를 우와. 줄여. 그러면 그건 얼마입니까? 5분의 1 토막 내자는 거네요. 엄청나게 지금 우와. 네. 줄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야. 강경 그룹에서 주장을 하는 내용이고 산유국 그룹에서는 싫어. 인류를 석기 시대로 돌리자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원료 생산량 이게 음. 사용량 규제 같은 이 얘기 꺼내는 것도 싫어 나는. 이렇게 지금 계속 반발을 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플라스틱이 여러 재질이 있고 플라스틱에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 중에서 아예 사용을 금지시켜야 금지하는. 될 것들을 정하자. 아 좋은 플라스틱과 나쁜 플라스틱으로 나눠서. 뭐 좋은 플라스틱은 없다라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왜 뭘 나눕니까? 그 중에서 또 그래도 조금 더 그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스페놀 A라고 그 환경 호르몬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PC 폴리카보네이트 그 예전에 젖병으로 많이 썼던. 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비스페놀 A라는 첨가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환경 호르몬으로서 이미 유해성이 이미 결정난 거니까 얘들 같은 거. 다음에 PVC 같은 플라스틱에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가소제로 들어가는 예, 예. 첨가제가 있어요. 이게 퍼탈레이트 계통이거든요. 음. 이런 퍼탈레이트 계통. 다음에 그 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에는 화재에 대비해야 되니까 불이 났을 때 불에 잘 안 타는 첨가제가 들어가요. 네. 예. 그 난연제라고 그러는데 난연제. 그 예전에 많이 쓰던 게 브로마 난연제, 브롬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또 다이옥신과 같은 그런 또 유독성을 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유해한 그 화학 물질들 이런 게 첨가제로 플라스틱에 들어가는데 이런 거 다 사용 금지시켜. 너무 강경한데. 그러면 그거 없는 걸로 그럼 건축자재 썼다가 불나면 또 다 번져진 거라서 그래서 아니 난연제 대안은 썼는데.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난연제를 쓴다는 걸 자체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예. 이미 유해성이 입증된 난연제 말고 다른 난연제로 바꿔. 아 부럼 넣지 말고 예. 딴거 개발해와. 근데 비스페놀이라든지 프탈레이트라든지 브로마 난연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논쟁이 오래된 거라서 아, 그거는 나쁜 녀석이라고 인정된 이미 거예요? 다 합의가 됐고 또 대안 물질들도 다 개발되어 있는 있어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는데 이제 이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들을 규제를 해야 돼. 혹은 PVC라고 하는 플라스틱 자체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니까 그런 말을 마이크에 대고 했겠죠. 그리고 그 마이크에는 PVC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럼 나중에 나무를 깎아서. 근데 안 그래도 전기 자동차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요. 석유 시대가 끝난다면서요. 그렇죠. 석유 시대가 끝나면 석유를 안 캐게 될 거고 석유를 안 캐면 석유의 원료는 플라스틱의 원료는 석유인데 그러니까 이제 괜찮지 않아요? 산유국들이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네.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의 양은 줄어들 거다. 예. 그러니까 연료로서의 석유 산업은 그러니까
좌초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에 그 산유국들을 비롯한 석유 산업들은 그 대안으로서 플라스틱을 봐요.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거는 안 만들고 바로 그걸로 바로 플라스틱을 납타를 한다고? 만들어서 다 플라스틱으로만 쓸 수도 있는가 봐요. 지금 연료로 사용되는 그 석유는 다시 그 플라스틱으로 원료로 가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원료로 들어가는 비중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가 줄어드는 만큼 그 부분은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가자. 앞으로 그 BOECD 국가들의 플라스틱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투자를 해서 석유 산업의 미래를 찾자. 그러면서 지금 산유국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유사들도 그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플라스틱 만드는 원료를 만들면 되지 않냐, 납사로.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기후 위기 문제하고 이게 플라스틱의 문제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8자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고, 지금 내일이면 폐막인데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화석 연료 퇴출이거든요. 예. 퇴출.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여기도 강경파들은 화석 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자. 예. 화석 연료 퇴출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이는 걸로 가자. 아예 얘기도 하지 말자. 또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만약에 화석 연료 퇴출 시나리오하고 석유를 플라스틱으로 많이 쓰자라고 하는 거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 퇴출 시나리오가 작동을 하게 되면 석유가 에너지든 원료든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네, 네. 예.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배출되었을 때 네. 재활용률이 극악하게 낮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 다 태우는 쪽으로 갈 거거든요. 예. 쓰레기 관리 체계가 선진화되면 선진화될수록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소각률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매립 예. 투기 안 할 테니까. 예. 예. 매립보다는 어쨌든 태워서 열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재활용을 못하는 플라스틱은 태우는 쪽으로 가게 돼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 만들어 태우면 석유 태우는 거지. 석유 태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탄소 배출이 그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기후위기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석유를 퇴출하려면 석유가 플라스틱으로 가는 것도 퇴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여야 돼. 예. 네. 이게 그 플라스틱 협약에서 파트 2에서 제일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그 플라스틱 원료 줄이자. 그러니까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량을 줄이자.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 당사국 그 총회에서 그 대립되는 구도가 여기서도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산유국 중심으로는 되게 불편한 거고, 그 선진국 중심으로는 가야 돼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대안이 뭘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안이 이제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아예 안 쓰는 걸 일단 논외로 하고, 예. 뭐 사용량 소비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재사용을 늘리자, 요건 논외로 하고, 그러면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가자. 바이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가자. 아니면 재활용을 통해서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자. 바이오는 어떤 겁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은 또 두 가지예요. 예.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하고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플라스틱. 디그레이드.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은 이제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 그러니까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 네. 이런 네.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야 석유로만 안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태우더라도 괜찮잖아. 네. 뭐 이렇게 가는 예, 거예요. 예. 약간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아, 식물이니까.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옥수수를 태워서 CO2가 나가면 아, 괜찮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나가니까 예. 요거는 인위적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옥수수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건 만들자. 태우더라도 네. 요건 괜찮지 않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물로 만든, 그러니까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만 아니면 괜찮잖아. 그럼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가면 괜찮겠지. 근데 요거는 미세 플라스틱 이슈하고는 해결이 안 돼요 또. 왜냐하면 식물로 만들더라도 분해가 잘 안 되는 성질은 똑같을 수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뭐 석유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뭐 그 식물 플라스틱으로 많이 대체가면 되지. 이런 이제 흐름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그럼 분해만 잘 되면 되지. 그러면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이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은 그럼 괜찮지. 그러니까 이런 또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이 분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면 그러면은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식물로 플라스틱 만들면 괜찮아? 네. 그럼 이것도 대안이지. 이 대안을 인정해줘. 네. 아니면은 자연 환경 조건에서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으로 가면 되잖아. 네.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대안으로 인정해줘.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이런 걸로 플라스틱 쓰는 걸 인정해줘. 이것도 또 논란이 있어. 이것도 뭐 대안이 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예. 어쨌든 이런 식의 논란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 규제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의 논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그 시장은 어쨌든 커질 수밖에 없긴 할 텐데. 배터리인가 이거?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 가격이 문제입니까 그럼? 가격 물론 이제 강경한 환경주의자들 입장에서 이것도 대안은 아니야. 예. 계속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가격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거고요. 다음에 성능도 완전히 뭐 자연환경 조건에서 분해가 좀 안 되는 성능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옥수수를 플라스틱 만들기 너무 땡겼으면 또 식량 위기, 식량 가격 폭등. 그러게 말이죠. 예. 비료도 또 만들어야 될 거고. 예. 그러니까 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석유만 안 쓰면 돼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풍선 효과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원료가 무엇이든 간에 이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게 맞아. 또 이렇게 또 다시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당근하자 당근. 그러니까 회의하는데 모여 있는 당신들이 마시는 그 쓰는 거 그만 줄여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가면 돼? 아니면은 종이로 가면 돼? 예. 유리로 가면 돼? 뭐 금속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플라스틱 이외의 다른 재질. 그러니까 예. 플라스틱인데 조금 문제가 개선된 플라스틱으로 쓰자. 아예 플라스틱 말고 다른 재질로 쓰자.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슬슬 주장이 될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이제 유럽은 그걸로 가기로 마음 먹은 것 같으니까 또 이제 그걸로 무슨 플라스틱 세니 뭐니 나올 것 같고 결과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플라스틱의 대체제들은 또 돈 벌기 될 텐데 우리는 오늘 돈 버는데 그럼 초점을 맞춰보면 일단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이 진짜 대안이 됩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면 또 거기에 연관된 뭐의 측면을 뒤져볼 텐데 환경 측면에서 저는 석유는 캐면 이거 꽂고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옥수수는 씨 뿌려야지, 추수해야지, 비료 줘야지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누수 부차적인 오염 물질은 없냐 진짜. 모든 프로세스를 볼 때 기존 플라스틱보다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이 친환경 맞는지 확인만 하면 뭐 그러면 그건 뭐 식량 문제든 뭐든 간에 빈 땅에다가 심으면 된다는 한 걸 테니까. 일단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회의적인 게 뭐가 회의적? 그냥 큰 도움이 안 된다. 아주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보면요.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을 모두 옥수수로 만들자. 예. 그럼 식량으로 쓰고 있는 옥수수의 한 70-80%가 다 플라스틱으로 가야 돼요. 예. 돼지 먹일 게 없다 이거죠.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러면 식량으로 쓰면서 플라스틱도 조달하자. 네. 그러면은 숲을 엄청나게 파괴하면서 그렇죠. 농경지를 또 늘려야 돼요. 야 이거는 또 기후위기 심화시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플라스틱의 사용 구조를 네.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히 원료만 바꾸자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석유를 퇴출을 하고 그러면 그 석유가 사용되는 영역들을 그 바이오 원료로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바이오 원료의 친환경적인 조달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용량 자체가 어쨌든 좀 줄어들어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환을 통해서 재생원료 공급량이 늘어나야 돼. 그 속에서 이제 저 바이오 원료가 좀 더 보완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되는 구조.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석유가 퇴출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재활용을 통해서 계속 다시 돌아와요. 원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고 요 부족한 부분들만 식물 원료를 통해서 그래서 생태계 훼손들을 최소화된 상태로 원료가 공급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거냐? 또 그러면 재생 원료가 그만큼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냐?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플라스틱이 그렇게 계속 그 재활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플라스틱이 계속 이렇게 순환되었을 때 오히려 오염 물질이 농축될 수도 있어. 그래서 재생 원료의 유해성 관련된 이슈도 계속 그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이 제기가 되면은 이와 관련된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숲을 밀고 옥수수를 심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옥수수 숲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숲의 탄소 저장 능력이 떨어지니까 기후 위기는 심화되는 거죠. 아, 거기 그 자리에 옥수수를 심어도 옥수수라고 하는 거는 계속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가 탄소를 흡수해서 저장을 해 놓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해서 저장을 하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옥수수라고 하는 건 농사잖아요. 흡수했다가 내보내고 흡수했다가 내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숲에 비해서는 농경지 자체가 그렇죠. 탄소 저장의 효과는 당연히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면 예, 역시 질문이 예리하시고. 그러면 옥수수로 대응하는 건 아닌 것 같으면 답이 없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용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저는 그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와 관련된 그 이해관계자들, 특히 국가들의 대립들이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쟁점을 크게 보죠. 보면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플라스틱의 목줄을 목줄을 끊자. 목숨줄을 아예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2040년까지의 분명한 감축 목표를 협약에 못 박아야 된다. 그냥 플라스틱 오염만 잘 대응하자 정도로 협약에 담자. 이 그룹이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은 재활용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활용 가지고 택도 없어.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이런 주장들이 서로가 대립을 하는 것이죠. 그 1번 쟁점과 연결되는 게 그래서 목표를 숫자로 명확하게 정하자. 2040년 40% 감량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그냥 역시 오염 문제에 대응하자. 노력하자 우리. 그리고 세 번째 건 뭡니까 저거? 이거는 이제 어떤 돈 끌어다 쓰느냐겠죠 뭐. 이거는 이제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저소득 국가들과 선진 국가들의 책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한 이 오염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선진국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의 문제인데 좀 책임 소재를 따지면 선진국이 훨씬 크니까 책임을 좀 차별화시키자. 그래서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줘. 이 말은 선진국이 돈을 더 많이 내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저소득 국가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기술도 이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기후 쪽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은 그냥 지금 기후 쪽도 어차피 기금 얘기 나오잖아. 기후 쪽에서 만든 기금 가지고 플라스틱도 같이 퉁치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개발도상 국가들은 혹은 저소득 국가들은 뭔 소리야? 이건 이거지. 그렇지. 그건 기후고 이건 플라스틱이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 따로 만들어. 그래서 기후는 기후대로 기금 만들어서 우리한테 지원해주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기금 만들어 우리한테 줘. 하여튼 선진국들은 무슨 이제 친환경 얘기 꺼낼 때마다 돈 내라는 반발에
항상 직면하게 되는군요. 그런데 약간 이제 쟁점이 좀 복잡해지는 건요. 탄소는 명확해요. 선진국의 책임이. 예. 음흠. 왜냐하면 산업화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죠. 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앞서 그림 사진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바다 쓰레기는 오히려 저소득 국가에서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간 양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그 탄소처럼 선진국만의 책임이냐? 아하. 탄소는 옛날엔 그냥 하늘에 다 버렸는데 이거는 지금 재활용도 하고 하니까 선진국은 오히려 재활용 잘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물론 이제 저소득 국가들은 야 우리가 소비하고 쓰레기로 버렸고 이게 나간 건 맞아. 근데 사실 이것도 니들도 옛날에 하던 옛날에 짓이잖아. 다 했잖아. 아니 그것도 있고 그 글로벌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한테 팔아먹었잖아. 니네들이 만들었잖냐? 그렇지. 우리가 사서 소비를 한 건데 그렇죠. 팔아먹었지. 생산자 책임으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이런 제품을 수출한 니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막 서로 얽혀게 되는 것이죠. 야. 그래서 이 부분은 탄소 문제하고는 조금 또 논란이 복잡해. 살짝 그러네 또. 듣고 보니 말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 이게 60개 국가들이 들어가 있고 그 노르웨이와 르완다가 공동 의장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좀 강경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유럽 다음에 아프리카 다음에 남미 그리고 태평양 도서 국가들 노르웨이, 르완다, 남미, 태평양 도서 국가들. 그리고 예. 우리나라와 일본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플라스틱을 아예 없애자? 그러니까 이제 뭐 2040년까지 40% 줄여 이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그룹들이 이런 우리 그 야심찬 한국, 일본은 왜 저기 들어가 있어요? 석유화학 산업 그렇게 하면서? 일단 미스테리죠. 어. 그런데 간판 잘못 보고 들어간 거 아닌가? 이번에 3차 그 회의에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 연합, 그러니까 GCPS라는 또 그 국가 간의 단체를 설립을 해요.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계속 쓰자. 쓰면서 플라스틱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오염 관리만 하면서 플라스틱을 지속하게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돼. 분리수거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딜레마가 발생하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 석유화학 그 원료 생산량 그 에틸렌 기준으로 보기엔 세계 4위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사우디가 3등, 한국이 4등. 예. 그다음에 이란, 인도 여기 그다음 일본이거든요. 예. 쫙 보시면 여기에 GCPS 국가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의 포지션은 사실 GCPS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HAC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미국은 어디 있어요? 미국은? 미국은 안 들어가 있죠. 양쪽 다 아직 없고 미국은 지금은 바이든 정부라서 예. 약간 규제를 강화하는 HAC 쪽이에요? 쪽에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 근데 어쨌든 활동하나.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강경 그룹에 지금 그러니까 강경 그룹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예. 실제 우리나라의 입장은 약간 이 GCPS 같은 그러니까 서명은 거기다 하고 어차피 이거 될 일은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명성이나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할수 없고.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대세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찾을 거냐 실용성을 찾을 거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그냥 우리나라 입장이 그래서 좀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겠네요. 우리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두 마리 토끼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환경 선진국가 그건 더 되고 싶고. 되고 싶고 산업 보호도 해야 되고. 근데 전략적으로 이쪽 친환경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럼 친환경 쪽에 오케이 그럼 여기 모여 있는 17개 국가나만 내년부터 플라스틱 반만 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느 쪽에 들어가 있건 결국은 미국 유럽이 알아서 합의를 보든 안 보든 그건 거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냥 명분이나 찾으면서 거기 있으면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생각이 다딱그 아 그렇죠. 이런 생각이긴 한데요. 네. 근데 사실은 좀 모양새는 떨어지죠. 아 너네가 왜 여기 와 있냐? 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GCPS 국가들을 이번에 이제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빌런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 NGO들 뭐 이런 그룹들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니들은 결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그 글로벌한 환경 보호에는 사실 관심 없지, 하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가들로 낙인 찍히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딜레마가 좀 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제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플라스틱도 그렇고 저는 뭐 석유도 마찬가지지만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면서 널리 퍼져 있는 거의 주범은 플라스틱을 생산한 나라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사다가 소비한 나라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엮여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료의 생산량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료를 생산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어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끊어버리면 네. 또 다른 부작용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료의 생산과 이 그 플라스틱의 최종 사용처에서의 예. 감량 이게 같이 긴밀하게 맞물리면서 이게 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딱 줄일 수 있어, 줄여야 돼, 이게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게 없기는 없어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런 회의를 하면 소비하는 나라가 그럼 소비를 줄여라 너희들이 자연적으로 생산도 줄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안 되나요? 왜냐하면 소비 많이 하는 나라가 의장국이기도 하고 뭐 목소리 크니까. 그게 그 플라스틱 국제협약 의제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플라스틱 최종 제품의 생산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명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들, 그러니까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 아니면은 우리 생활용품들 중에서 수명 주기가 짧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사용을 줄여 나가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런 거 쓰지 말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정도 조치로 저게 그만큼 원료 사용량을 저렇게 줄일 수 있을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회용은 당연히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유럽의 어린이들이 1년 동안 갖고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과 르완다의 어린이들이 1년 동안 갖고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은 유럽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럼 너희들 어린이들도 장난감 사용하는 거를 르완다 수준으로 맞춰라. 그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네.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는 아니, 안 하는 여기까지 건 못 간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 2% 머릿속에도 떠오르는 얘기가 환경 전문가들 머릿속에 안 떠올라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체로 소비를 줄이는 건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료를 줄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할 거예요. 플라스틱 원료를 지금까지 100을 만들어서 전 인류가 쓰다가 이걸 50으로 줄이면 수요는 똑같은데 원료가 줄이니까 가격이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비싼 가격에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인류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걸 절반으로 줄이려면 골고루 줄여야지. 너도 반 줄이고 나도 반 줄이고 골고루 줄여야 되고 그동안 많이 쓴 놈은 더 줄이고 조금 쓴 놈은 덜 줄여야지. 그 말은 야 환경이 신경 쓰이니까 그냥 부자들만 플라스틱 쓰자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원료 줄이자는 말은. 그러니까 원료를 이쪽의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원료만 줄여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들이 오히려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라서 결국은 이제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제품의 분야별로 이걸 그 각 국가별로 공평하게 어떻게 줄일 거냐 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그 사용되는 종류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오가고 거래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하기는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2년 정도도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세상에 이 복잡한 이슈를 다루는 국제협약을 2년 안에 만들자. 예.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리한 스케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탄소 문제도 사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여러 가지 논의들과 여러 가지 과학적 성과들이 쌓이면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산업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분석 같은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용되는 분야로 따지면 플라스틱이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분야의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같이 논의되면서 원료 사용량 규제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원료 사용량 규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무리다라는 측의 주장이 저는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도 어쨌든 플라스틱 문제를 생각하면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줄이는 합의로 가기까지에는 너무 멀다. 지금 아직까지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 해결해야 될 점검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플라스틱 유해성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라는 게 여전히 논란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그 프레온 가스 있잖아요. 예. 프레온 가스를 퇴출시키자라고 하는 게 몬트리올 협약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해. 이 나쁜 놈이야. 네. 명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레온 가스는 생산도 하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예. 그러니까 프레온 가스는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몬트리올 협약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음에 수원 협약이 있어요. 수원이 위험한 건 다 알잖아요. 수원. 예, 수온. 저는 무슨 수원에서 나 수온인 줄 알았어. 수온. 수원 맞아요. HG. 여기서도 이런 예, 지적을 예, 받아. 예. 그러니까 네. 수은이 수은. 예. 이라는 중금속이 그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잖아요. 예.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예. 미나마타 사건 같은 유명한 환경 그렇죠. 사건도 있었고 예. 그래서 수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퇴출시키자. 혹은 그 제품의 수은이 원료로 사용되는 것들은 규제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그런데 플라스틱은 이론의 여지가 획일적으로 사용량을 규제를 해야 돼. 많아요. 라는 것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굳이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결국 국제 협약이라는 것은 합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국제 협약은 이제 다수결로 갈 거냐 만장일치로 갈 거냐 이 예, 이슈도 예. 있는데 좀 강경파들은 다수결로 가자 그냥 어차피 합의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산유 국가들은 뭔 소리야? 이건 만장일치지 국제 협약은. 이렇게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기후 협약 같은 경우에도 만장일치제거든요. 네. 그래야 국제 협약이 작동하니까.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장일치제로 갈 거면은 이게 더더욱 합의의 문제가 그러니까 더 결국은 그냥 생산을 줄여라고 하면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소비를 줄이면 되는 건데 생산을 줄이면 니네만 쓰자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당연히 튀어나오면 결국은 몇 년 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게 뻔한데 네. 애초부터 그럼 소비를 줄여야지. 그러니까 특히 그 얘기하는 유럽인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야 야 그래도 쟤네들도 좀 변한 것 같고 한데 우리도 좀 하자가 되는 거지. 그걸 소비 줄이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어려우면 말을 꺼내지 말든가.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어. 그러니까 일회용품이라고 하는 그 소비를 줄여야 될 대상을 특정하고 네. 아예 일회용품을 얼마를 줄입시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합의가 좀 더 쉬울 거예요. 뭐 그런 거부터 그죠? 예. 혹은 말씀하신 거 예를 드는 것처럼 장난감.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장난감 소비 자체를 뭐 이렇게 줄입시다. 그렇죠. 뭐 이렇게 가면 쉬울 텐데 지금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그 그룹화 시키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까지 다룰 수 있는 그동안의 그 맥락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총량을 줄이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주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제 그냥 상황 자체를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도 이제 여쭙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관점을 저희는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 대세 규제가 될 거냐
아닐 거냐를 판단해야 저희도 투자도 할 수 있고 생산 활동도 할 수 있고 기업도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면 야 이걸 전 세계가 오케이 하고 사인할 거냐 말 거냐를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정작 주도하는 저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소비를 안 줄이고 하는 이것이 과연 끝까지 가서 규제로 만들어지고 강제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저분들이 얄밉고 안 얄밉고를 떠나서 저는 이제 여쭤보는 거죠. 좀 가기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가기는 갈 건데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만큼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렇게 야심차게 생각했던 수위로 합의로 가기는 어렵지 매우 않냐?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려면 좀 수위가 일단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보면서 계속 이후의 조금씩. 작업들을 어떻게 잘 할 거냐. 아니 물론 이걸 초반부터 재뿌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좀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상황은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또 미국 대선 이슈도 또 개입을 하는 거죠. 내년도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 트럼프가 되면 다시 도로함이 타버리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동력이 네. 혹은 그 이후의 동력이 음. 상당 부분 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관점에서 네. 봤을 때는 저는 그 원료 생산량 자체를 2040년까지 몇 프로를 주자 이렇게 숫자로 딱 특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좀 수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원료 생산량 자체도 규제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흐름 자체가 마냥 저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에는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왜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요. 네, 예.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의 이제 산업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그 석유 산업의 미래에서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 다음에 미국의 셰일가스에서 나온 에탄 그 에탄이라고 하는 거는 셰일가스에서 나온 일종의 부산물 같은 거잖아. 지금 막 태워서 날려보내는 건데 이걸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료 가격이 싸지.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나프타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결국은 그 계속 미국이라든지 산유 국가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석유화학 산업의 주 수출 국가였던 이제 중국 이쪽에서 지금 용량 증설이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든 이 방식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거냐?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원료에 대한 규제가 좀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석유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재활용 산업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이 재활용 산업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량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먼저 진출해서 선점해서 경쟁력을 딱 갖추는 게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는 못 놀 상황이니까. 그게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그러네. 그래서 무작정 이제 석유로 만든 원료를 그 규제하지 말고 이대로 판을 깔아주자. 이 속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계속 이익을 얻겠느냐. 미래를 생각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좀 새로 짜는 측면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정도는 우리나라 정부도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플라스틱 원료 가격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즉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휘발유 경유의 수요는 줄어들 거고 그러면 원유의 용처가 줄어들 텐데 그럼 원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겠죠.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그 원유를 기반으로 만드는 플라스틱도 플라스틱도 떨어지지 않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가령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가 예. 활성화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원료 그러니까 에탄 네. 가스가 그 에틸렌 플라스틱 원료가 되면 원료가 되면은 엄청 싸지겠죠. 플라스틱 원료는 싸지겠죠. 근데 결국은 뭐 시장 자체는 워낙 다양한 요인들이라서 장기적으로는 싸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규제 때문에. 네.
근데 뭐 말은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주변에서 플라스틱 보면 음. 너무 더 쓸 수 있는 걸 버리는 게 버리는 것 많으니까. 같아요. 근데 향후 10년은 모르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시설의 시설 용량 과잉이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서 그 석유화학 업체들의 수익 영업이익률이 계속 안 좋거든요. 그게 일단 최소 2024년 5년까지는 간다고 얘기하니까.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아예 논의가 달리 플라스틱도 지금 그 분해가 안 되는 게 문제라면서요. 그 논의의 출발점은 사실 플라스틱은 분해가 안 돼. 미세로 이렇게 그것만 되지. 그럼 플라스틱도 분해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그게 옥수수 플라스틱. 아니요. 그럼 처음부터 옥수수로 만드는 옥수수로 거지만. 만들더라도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이 있고요. 아 그래요? 옥수수를 원료로 하더라도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 있고 석유로도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 수 있어요?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의 문제는 뭐냐면 예. 약하다는 거죠. 쓸 때. 쓸 때 약하다. 그럼 우리 금방 썩는 비닐봉지 한번 봐요. 어. 미국의 K마트 같은 데 가서 쓰면.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용도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예. 좀 내구재 제품에는 이게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플라스틱은 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분해 여부는 투기가 되었을 때 문제잖아요. 예. 네. 그럼 쓰레기로 소각될 때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해 여부만을 가지고 생분해로 만들면은 플라스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수열 소장님한테 이 인류의 이 문제를 맡기면 어떻게 소장님은 뭘 어떻게 좀 하시고 싶습니까? 일단은 저는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분야별로 구체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게 포장재거든요. 예, 포장재 맞아요. 예. 그럼 이제 결국 페트병도 일회용 포장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일회용 페트병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재사용 용기가 도입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음료수는 페트병에 담아 팔지 말고 그냥 비닐에다만 압축해서 탄 다음에 각자 페트병은 여기서 이렇게 찍 짜가지고 넣어서 여기 마셔라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것도 포장 용기인데. 뭐. 아니 결국은 지금 나온 해법으로는 결국은 재사용 유리병의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유리병. 재사용 유리병 쓰고 또 씻어 또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탄소 감축도 해야 돼요. 쓰레기 발생량도 줄여야 돼요. 플라스틱 문제 해결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일회용 플라스틱을 일회용 유리병으로 바꿔버리면 예. 탄소 배출이 더 증가해요. 유리병은 무겁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당연히. 예, 싣고 다녀야 되니까. 운반하는 과정에서 탄소 예. 배출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럼 답이 아니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유리병으로 재사용 바꿨을 때는 유리병을 다시 씻어서 반복 재사용할 수 있는 네.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식품의 물류, 음료의 물류라고 하는 것도 또 바뀌어야 되는.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아 답이 없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진짜 구체적인 영역 하나하나. 가령 그 카드만 하더라도요. 네. PVC 재질 플라스틱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PVC를 사용하는 이 카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써야죠. 내년에 그러네. 뭐 그러네. 트럼프가 되면 뭐 이 모든 논의가 뭐. 트럼프는 정말 그 석유 업체들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유럽의 위선이 싫어서 그럴까요? 그냥 신념인 것 같아요. 신념. 결국은 그 기후 위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 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우리의 에너지나 물질 이용의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게 많이 우리가 에너지나 원료를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고 막 흥청망청 썼으니까 지금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안들은 결국은 우리의
물질 이용 가격을 높여서 소비를 줄이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자체가 다 결국은 경제를 망치는 거다. 봐 그렇네요. 유럽이 어차피 안 저렇게 돼. 가니까 그 유럽 경제가 휘청휘청거리면서 침체하잖아.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전기 자동차 이런 거 신경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석유 소비를 늘려야 돼.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더 살려야 돼. 트럼프 공약을 분석한 걸 보면 참 어려운 문제들이네 네. 이것도. 와. 주스병을 고급으로 만들면 예. 됩니다. 요- 패밀리 주스 누가 재활용하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예. 그 좋은 유리병에 담아 파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주부들이 다 그 재활용해가지고 보리차 담아 먹고 그랬잖아요. 병을 이쁘게 잘 만들자. 네. 야 일회용 지금 저희도 일회용 컵 쓰고 있는데 참. 일주일은 씁니다. 갖고 다니면. 알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플라스틱 문제. 나올 때마다 큰 화두로 그냥 던져주시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하게 해주시는 동아시아 최고의 환경 전문가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성하고 우리도 잠깐 하고 미국인 유럽인들을 반성 좀 하라고 하고 네. 네. 경건한 시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